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경매인데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방대하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경매는 매수신청 대리는 다 봐도 되는데 이 민사집행법이 사실은 재미있고 한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만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만약에 돈 빌려줘 가지고 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못 받으면 받는 방법이 이제 판결 받아 가지고 돈 달라고 승소 판결문 받아도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한 푼 뭐 없다 뭐 배째라 아예 안 주면 그러면 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이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 이야기인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재산 조회를 신청해 가지고 재산 얼마인지 재산 조회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재산 명시 신청을 합니다. 재산 명시 신청. 판결문 받아도 돈을 안 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명시 신청했다고요. 재산 너 얼마냐 밝히라 하니까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 징수가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돈 받을 돈이 29만 원보다 높으면 그러면 이제 재산 조회를 신청합니다. 재산 조회. 민사집행법에 지금 우리 법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재산 조회를 이거는 자기가 채무자가 자기 재산 얼마라는 걸 그냥 스스로 밝히는 거고요. 안 밝히면 거부하면 20일 범위 내에서 감치 명령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전두환도 나가서 꾸익꾸익 나가서 29만 원이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럼 안 밝히면 안 되고 밝혀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또 밝혔는데 받을 돈보다 적으면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하더라도 뭐 은행에 예금하거나 또는 부동산 없고 이러면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없죠. 안 나타나죠. 조회해도. 그것도 안 나타나면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면 돼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하면 10년 동안 카드 사용도 못하고요. 거의 신용불량자예요. 거의. 그러면은 아무것도 금융은행 거래도 못하고 사업하기도 힘들겠죠. 이렇게 해도 돈 없으면 끝이에요. 못 받아요. 이제. 그래도 돈 없으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돈 안 벌면 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 연희동 별채가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매 넘어갔는데 그 일부 승소 판결 받았어요. 공매에 낙찰됐는데도 무효다. 이거는 그 이순자 씨 재산인 경우는 이거 군대 있을 때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명의를 넘겨줬대.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중개업을 하려면은 소송 당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손해배상 했던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중개업 개업하기 전에 이미 재산 다 배우자 명의로 빼돌려 놓고 시작하면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건 이제 소송 들어오자마자 재산을 빼돌리면 그때부터는 형법상 채권 멘탈죄에 해당되고 형사처벌 받고요. 또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 행사당할 수 있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빼돌려 놓으면 된다고요. 사업하기 전에.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재산 빼돌려 놓고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망해도 다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려 놓으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돈 망했다고 뭐 자살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안 갚으면 돼요. 없으면 안 갚는데 뭐 이거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안 갚으면 없어서 안 갚는 거는. 근데 실제로 없어서 안 갚으면 되는데 있는데도 다 빼돌리고 안 갚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밉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금융기관에 안 넣어놓고 그냥 부동산 안 사놓고 공시방법 없는 그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카카오톡으로 저도 명절 되면 딸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더라고.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통장으로 달라 해도 또 그다음 되면 또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러더라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래 하는 거 금지시킨데 계좌 연결 안 되면 이게 카카오톡이 불법으로 증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돈 받으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모르고 또 그걸 내가 카카오페이로 써도 되고 다른 통장에 입금시켜도 되고 이게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재산 조회가 안 된다고.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좌 연결이 통장 연결이 안 돼. 실명법이 위반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그럼 자녀한테 1억 카카오톡으로 보내버리면 통장으로 입금 안 되는 거니까 증여세도 안 낸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제 세금 안 내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 이런 걸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돈 빼돌리기 쉽다는 얘기.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계좌를 연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할 모양이더라고요. 자, 51번 보겠습니다. 51번. 경매, 권리분석 틀린 것은 했는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 대신에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또 무조건 인수됩니다. 무조건 말소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대신에 순위에 따른 배당은 해줍니다. 배당. 돈은 준다고요. 그럼 후순위인 걸 알고 들어왔으면 이걸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후순위 채권이거든요. 선순위, 우리나라 같으면 제2금융권, 제2금융권은 위험하잖아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배당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2금융권은 처음부터 금리를 이자를 비싸게 받잖아요. 나중에 떼일 거 우려해가지고 이자를 비싸게 받으면 나중에 한두 건 떼여도 이미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손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순위로 대출 받으려면 금리가 비싸요. 그건 제1금융권은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금리가 싸고요. 배당은 해줍니다. 그 대신에 말소됩니다. 무조건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는 우리 은행 융자 받으면 대부분 건저당 설정하죠. 2번 전세권은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하나여 소멸한다. X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고 최선순위가 아니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은 무조건 말소되죠.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맞습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 다시 한번 5개.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무조건 소멸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무조건 인수되고요. 이 무조건 인수되는 것, 무조건 말소되는 것 뺀 나머지 권리, 지금 3번에 있는 것처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되죠. 이게 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 말은 후순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멸합니다. 4번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치권자는 돈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틸 수만 있는 거지 우선 면제 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우선 면제권은 없죠. 민법에. 다만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다. 왜냐면 돈 안 내주면 안 나가면 되니까. 5번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최선순위 설정된 경우에 소멸되지 않는다. 보전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되죠. 담보 가등기는 경매에 있어서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51번에 2번입니다. 이 권리분석은 9회 때부터 출제를 했습니다. 권리분석은 중요합니다. 자, 지금 권리분석이네요. 자, 그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5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집행법원은 매각 준비 절차가 끝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 결정기를 정하여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해야 된다. 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2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언제 경매하겠습니다 하면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되지. 내일 경매하는 걸 내일 경매하겠습니다 공고해버리면 권리분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장 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정한 경매가 안 되겠죠. 그 정보를 아는 사람만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현장 답사에서 시세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 최소한 2주 정도 경매 입찰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 경매하겠다 오늘 공고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2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매각 방식은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호가 경매.
호가 경매라는 것은 호가 불을 호자 가격 가자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입으로 한 명이 1억 하니까 옆에서 나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시험에는 뭐 호가 경매 현실적으로는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했고요. 지금도 유체동산은 합니다. 그러면 호가 경매 하는 방법은 집행관이 3번 부릅니다. 자,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3번 부를 때까지 더 이상 높게 써내는 사람 없으면 자, 1억 3천 낙찰됐습니다. 이게 호가 경매라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3번 호창합니다. 맨 마지막 부르는 금액. 자, 더 이상 부를 사람 없습니까? 자, 1억 3천 불렀습니다. 맨 마지막. 자, 그럼 또 1억 5천 또 더 부를 사람. 그럼 1억 7천 뭐 이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제가 여주 이천 도자기 축제 한때 와가지고 지금 무슨 호수 있는데 저기 뭐지 공원이 설봉공원에서 채불아미가 도자기 경매하는 거 봤어요. 자, 1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예인들 와가지고 하던데요. 그때 어머니 모시고 왔었어요. 지금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10만 원부터 하겠습니다 하니까 바로 11만 원, 만 원씩 올라가더라고요.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올라가니 됐습니다. 3번 부르지도 않고 15만 원 낙찰됐습니다. 너무 자꾸 올라가니까 빨리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럼 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 도자기 경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너무 비싸다 싶으니까 그냥 끝입니다. 저 15만 원 낙찰됐습니다. 바로 더 이상 부르지도 못하게 이래버리더라고요. 뭐 금방 15만 원 가버리더라고. 한 명 11만 원 하니까 12만 원, 13만 원, 난 14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2번. 3번.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돈 1억 받을 거 있는데 건당 설정한 게 없습니다. 그냥 1억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만 쓰고. 근데 집을 10채 2억짜리 10채를 갖다 전부 다 경매 신청할 경매에 못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팔아도 지금 1억 다 받고도 남잖아요. 근데 괴롭히려고 일부러 모든 재산 다 경매 신청하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정의 제공은 금전 또는 자기합수표 외에 지급 보정 위탁 계약 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게 만약 지급 보정 위탁 계약 문서가 뭐냐면 보증보험 증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만약 1억짜리 경매 참여하려면은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면 1,000만 원 보증금 내야 된다고요. 그 현금 안 가져오면 그냥 보증보험 증권 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자기합수표 또는 현금. 5번. 공유자 및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채무가 매수 신고가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입니다. 구임대주택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법은 뭘까요? 임대주택법 없어요. 지금은 임대주택법이라는 게. 지금은 민간임대주택 이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구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하고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지금 LH에서 국민임대 이런 거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고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하고 시군구에도 하게 되면은 세입자 바뀌어도 5%밖에 못 올리죠. 최대. 그 대신에 주인한테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이런 거 취득세 다 혜택이 있어요. 주인한테는. 그 지금 세입자들은 이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이고 폐지시켜야 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 지금 집을 몇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거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세금도 많이 안 내요. 그 사기 치는 경우가 있다고. 전세 사기. 심지어 보증보험 회사 전세 보증보험 들으라 해놓고 세입자한테는 돈 한 푼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 들으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 보증보험 조건 있으면 너는 확실하게 나중에 받아 나온다. 걱정하지 말라. 돈 없는데 하니까 보증보험료까지 주인이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허그라고 했죠. HUG 허그 하우스 허그 맞나 이거? 허그 맞죠? 하우스 어번 주택 도시 보전기금 있잖아요. 이거 허그라고 여기에 전세보증보험 대출 받아가지고 주인 앞으로 통장에 입금되거든요. 주인 통장으로. 그러면 나중에 주인은 이제 보증보험 회사에 돈 내주고 남는 것만 세입자가 갚았으면 안 갚았으면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돈 줘야 돼요. 이 사기치는 게 그래 세입자한테는 돈 안 받고 그 대신에 전세금을 비싸게 해주고 보증보험 들으라 보증보험료까지 내주고 그래가지고 사기친다고요. 그럼 주인 도망가 버리면은 보증보험 회사에서 세입자는 내주니까 세입자는 피해가 없잖아요. 국가가 이제 피해 보는 거예요. 이게 허그가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심지어 머리 좋아야 사기친다고요. 그런 거 많아요. 세입자 주인이 보증보험료 내준다는 데 많아요.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잘 모르니까 그냥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 신축 빌라 이런 건 시세를 모르잖아요. 그럼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거래가 많이 되던 구축 같은 거는 다 시세가 나와 있죠. 뭐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면 시세가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거는 또 시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어. 거래 사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는 거의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에 1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기출문제네요. 경매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만 보시면 돼. 이게 한 문제 나오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기출문제 57번에 1번이 기출문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즉 매수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 10분의 1이었습니다. 2번 자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우리 경매가 완전 자율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시세가 2억짜리면 자 2억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정해요. 자 2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자기 10만 원부터 시작했잖아요. 저게 슬봉공원에서 그냥 10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것도 2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 뽑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2억 5천만 원 써냈어요. 1등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냈다고 2,500만 원. 지금은 2천만 원만 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별채가 경매에 나왔을 때 천하민 이창석 씨가 8억짜리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8억짜리인데 16억을 써냈어요. 그래가지고 낙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누나 계속 살게 했겠죠. 천하민이니까 누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6억 써내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돈을 그럼 16억 써내려면 1억 6천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8억짜리니까 당연히 8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한 1억까지 갔는데 갑자기 확 높게 써내면 다른 사람은 참여하고 싶어도 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참여할 수 없잖아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 10% 내도록 했어요. 지금은 최저 매각가격 10%니까 돈 안 가져가도 상관없다고. 최저 매각가격 2억이니까 그냥 2천만 원만 가져가면 돼. 딱.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고요. 그럼 자순위 매수 신고는 2등이에요. 2등. 2등은 왜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다시 재매각을 합니다. 근데 재매각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2등 뽑아놨으면 이거 보증금 우리도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에서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떼먹고 안 돌려주잖아요. 이것도 안 돌려주거든요. 그럼 안 돌려주는 2천만 원 하고 2등한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차순위 2등은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입니다. 넘는 때.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거는 민사집행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는데 민법 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 생기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촉탁한 때가 아니고요. 4번은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 옛날에는 오늘이 며칠입니까? 19일입니까? 오늘 19일 맞아요? 19일이면 19일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9일까지 돈 내면 돼요. 19일 돈 낼 수 있는 뭐 어제 돈 있어도 못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어제 돈 은행에 다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켜버리면 이 사람은 내고 싶어도 돈 못 내가 이때까지 현장 납사하고 권리분석한다고 돈만 들어가고 낙찰을 못 받게 되겠죠. 경매 절차가 취소되니까 돈 다 갚아버리면. 그래서 지금은 돈 있으면 미리 내버려도 돼요. 15일, 19일까지 내면 되니까 어제 돈 있으면 어제 내버리면 돼요. 그럼 채무자는 이 사람이 언제 돈 낼지 모르니까 돈 갚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낙찰자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게 아마 이게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바뀌었으니까 한 20년 됐어요. 2001년 정도에 바뀌었어요. 날짜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2001년 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에 있었어요. 이거 경매 절차가. 근데 지금은 민사집행법이라고 별도 법이 신설됐습니다. 저는 뭐 민사집행법 학회 제가 정회원이고 또 경매학회에서도 지금 뭐 경매학회 회원이기도 한데 제가 뭐 지금 대학원에서는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는 공매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공매 이야기는 거의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말로 따지면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예요. 경쟁매매. 경쟁매매가 경매고 경쟁매매 안에 공매라는 말 뜻은 공개매각이라는 뜻이에요. 공개매각. 그래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일반 기업체도 하고 공개매각 수의계약 반대가 공개매각이에요. 한 사람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살 사람 가격 부르세요 해가지고 가장 높게 파는 게 공개매각. 경매도 경쟁매매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의미는 넓은 의미로 그 학문적 의미는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경쟁매매, 공개매각인데 단 우리가 말하는 경매는 좁은 의미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좁은 경매를 의미하고요. 경매도 아까 도자기 경매도 한 대 있어요. 설봉공원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도 경매하고 자갈치 시장에 가도 막 이 경매해요. 부산에. 그런 경매도 있지만 우리는 좁은 의미로 법원에서 하는 경매만을 의미하고 공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만을 협의의 공매라고 합니다. 그 온비드 들어가 보면 돼. 온비드라고 지금 휴대폰으로 한번 치보시면 이게 공매하는 전자입찰 사이트입니다. 이게 가면 온비드에 가면 자동차 전용관도 있어요. 아니 자동차 공매만 전문으로 하는 전용관도 있다고 이거 온비드에 들어가 보시면 차이점은 뭐 굳이 따지자면 공매는 전자입찰만 합니다. 온비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근데 경매는 법정에 직접 나가서 해야 됩니다. 전자입찰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차이점, 지금 차이점을 물으시니까 그 말 뜻은 국어 사전적 의미는 같은 말이라고 경쟁매매, 공개매각의 뜻인데 이거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입찰표를 적어내야 되고 온비드에 들어가면 지금 온비드라고 치면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전자입찰만 한다고요. 그래서 공매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MZ세대, 제가 X세대예요. 옛날에 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X세대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MZ세대예요. X세대 자식들이 MZ세대고 MZ세대 다음이 이제 알파세대더라고. 알파세대. 그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전부 젊은 애들 싸가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도 X세대 완전 싸가지 없다고 듣고 컸어요. 근데 우리가 커서 보니까 또 MZ세대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온비더 나와요. 온비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온비더에서 전자입찰만 해요. 국어적 사전적 의미는 경매나 공매나 뭐 특별히 경쟁매매 공개매각이라는 뜻이지만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온비더 전자입찰만 하니까 이 온비더 회원가입 해가지고 맞춤 서비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2천에 토지 1억 미만으로 나온 거 연락해달라면 메일 와요.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이하라 해달라면 5천만 원 이하도 해줘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는 심지어 1,000원에 낙찰된 것도 나와요. 자전거 1,000원에 낙찰된 거 봤어요. 운반비가 택배비가 27,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낙찰 받아가지고 배달비가 더 비싸니까 그 직접 자전거 가지러 끌러 와가지고 끌고 갔어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가보면 별의별게 다 있어요. 심지어 서울에 지하철 영명 낙찰도 됐어요. 이게 8억에 낙찰됐어요. 최고 비싼 게 공매, 이게 온비더에서 공매했고요.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전부 이 온비더에서 공매됐어요. 공매. 세금 안 낸, 뭐 세금이나 체납 처분에 의한 거, 세금이나 뭐 다른 거 추징금 안 낸 경우. 저 온비더에 들어가면 어쨌든 재밌어요. 자동차 전용관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다고. 저도 지하철 영명이 8억에 된 게 뭐 여기는 강남역입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무슨 직가 가려면 몇 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7초 광고더라고. 7초 동안 그 업체 이름을 불러줘요. 그게 최고 비싸게 낙찰된 게 8억이에요. 8억 강남에. 무슨 직가에서 낙찰 받았나 보더라고요. 예, 무슨 직가 가려면 1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거 해주는 거 7억이에요. 7억. 얼마 1년 동안 해주는지 몰라도 그 공매 온비더에서 낙찰됐어요. 온비더. 별의별 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온비더라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입찰만 해요. 이 공매는. 근데 경매는 법원에 직접 나가서 입찰표를 적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면 여주지원에서도 아마 할 거예요. 여주에 경매. 강주시법원에서는 아마 안 하는 것 같던데 강주시법원도 있거든요. 여주지원. 여주는 수원지방법원 여주? 네? 여주지원인가 그렇죠? 여주는 아마 좀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여주는 안 가봤고요. 광주법원은 가봤어요. 강주법원은 뭐 우리 학원보다도 더 좁아요. 그러니까 경매 못하겠죠. 거기는. 수원지방법원은 뭐 경매 많이 하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매, 제가 경매 강의하면서 각 법원마다 현장 답사 많이 가봤는데 서울은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법정에서 해요. 경매를. 근데 수원 같은 데는 한 8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보고, 지금은 뭐 시간 없으면 시험 보고 나면 꼭 좀 법원에 경매하는데 계속 나가보세요. 한 달 동안 발표할 때까지.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발표할 때까지. 나가서 보시면, 왜냐하면 한 문제 때문에 됐다 떨어졌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약간 변수가 있어요. 나중에 됐다고 떡 돌려놓고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떨어졌다고 했는데 또 된 사람도 있어요. 한 문제는 변수가 있다고 OMR 카드 마킹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떡은 발표 나고 나면 돌리고 그 법정에 계속 가보시면 아무 말을, 우리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 그 가서 앉아 있으면 경매 절차 진행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회비 안 내도 돼요. 법정에 가는 건 회비 안 내도 되고, 회비 내는 거는 그 유료 사이트 구독하려면 회비 내야 돼. 뭐 예를 들면 굿옥션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사이트가 다 공짜예요. 그 법원에 가는 건 공짜고, 굿옥션이라든지 이런 거 경매 정보 제공해 주는 업체들 그 가입하려면은 회비 내야 돼. 가입 안 해도 돼.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경매 정보지라고. 옛날에는 법원에 가면 막 경매지 정보지 찌라시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뭐 굿옥션 무슨 옥션 이렇게 치면 요즘 무료로 주는 사이트도 많아요. 이게 그 경매 정보지를 돈 받는 사이트도 있고, 굿옥션 한번 쳐보세요. 굿옥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굿옥션. 굿옥션 있어요. 굿옥션이나 무슨 이런 거. 옥션이 경매라는 뜻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경매 1번지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경매 정보지를 주는 사이트. 그 경매 정보지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그 권리 분석을 해놨다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물론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도 해놨는데 대법원 사이트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돈 내고 하는데 돈 안 내고 하는 제공하는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도 있어요. 공짜로 하는 사이트. 여러분들은 직접 경매법정에도 가보고 온비드를 통해서도 한번 낙찰 받아보세요. 몇만 원짜리 이런 거 하나 낙찰 받아보면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알면 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단 해봐야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온비드에 가면 뭐 싼 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몇만 원짜리 많아요. 그런 거 그냥 낙찰 받아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땅도 뭐 100만 원짜리도 많아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땅. 그 대신에 그런 건 거의 못 쓰는 땅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디 산 임야 같은데 이런 거 맹지 이런 거 몇만 원에 파는 것도 있어요. 평당 만 원도 안 하는 거 수두룩해요. 강원도 땅 보면. 근데 그 뭐 땅 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낙찰 한 몇십만 원 하면 낙찰 받아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놔놓고 내버려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또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팔려면 내가 아무리 팔라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연락이 온다고 개발되고 하면 그걸 안 사놓으면 안 되면 그래가지고 벼락부자 되는 거지.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팔라고 하지는 못 팔겠더라고요. 땅, 시골 땅 이런 거는. 지금 몇 번 하다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57번에 58번 했어요. 57번에 5번, 57번에 5번 할 자리 같네요. 재매각에 있어서 전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2억 5천만 원 써내놓고 2천만 원만 해놓고 이거 잔금 안 내가지고 다시 하는 경매가 재매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떼인다고 안 돌려주고 그럼 또 재매각 해가지고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또 잔금 안 내고 이러면 자꾸 경매 절차가 지연되잖아요.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금반원의 원칙에 의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 한번 잔금 안 냈으면 이제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 또 전과가 있으니까 전과가 있는 사람은 또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다음부터 안 그런다 해놓고 또 해요 안 해요? 부부싸움 하면 다시는 안 한다 각서 쓰고 해도 또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헤어져 이혼하세요.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최고예요. 불가능해. 다시는 안 그런다 해놓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 다시는 안 그런다 해놓고 왜 그러냐니까 아니 뭐 안 그런다고 하라 해서 나는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 어쩔 수 없이 막 안 그러면은 끝이 안 나니까 싸움이. 자 57번에는 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 보겠습니다. 59번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 59번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했고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정하였다.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갑이 최저 매각 가격 1억인데 1억 2천만 원 사겠다고 써내는 경우에는 그 써낸 금액 10%인 1,2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최저 매각 가격 10%만 보증금을 내면 된다고요. 2번 이게 뭐냐면 자 1억 2천 써낸 사람이 2명이에요. 2명이 1억 2천 동점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동점 똑같은 써낸 사람 둘이만 또 추가 입찰합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말이 틀렸어요. 2번에 모든 1억 2천 써낸 사람들끼리만 다시 붙습니다. 2명이. 그럼 1억 2천 둘이 붙으면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럼 처음에 1억 2천 써냈고 그 다음에 둘이 붙으니까 또 둘이 1억으로 써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에 써냈던 것보다 더 낮게 써내는 거 안 된다고요. 제가 법정에 저도 많이 가보니까 진짜 동점자 나오는 거 봤어요. 몇 번 가보면 별의별 걸 다 봐요. 동점자 나오니까 여자 남자 붙었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여자가 이겼어요. 500만 원 더 높게 써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왜 500만 원 더 높게 써냈는데 물어보니까 남자한테는 이기고 싶어서 그랬다 이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실제 시세 파악을 해야 되지 뭐 남자한테 이기는 거 자꾸 이기면 망해요. 높게 써내야 1등 하는 거잖아요. 1등 너무 많이 하면 망한다고요. 건립은 실제 시세 파악하는 게 최고 중요하잖아요. 이게 1억 5천에 낙찰 받으면 얼마 받고 팔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위험한 거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 안 하는데 안전한 거는 다 알기 때문에 높게 써낼 가능성이 많죠. 그 돈 벌려면 위험한 걸 해야 되고
남 소개하려면 안전한 걸 해야 됩니다. 모든 이 말이 틀렸습니다. 2번 1등 한 사람들끼리만 다시 붙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의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아까 안 된다 했죠. 1억 2천 써내놓고 다시 둘이 붙으니까 그 다음에는 1억씩 써내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 써냈던 것보다는 더 높게 써내야 됩니다. 그 이상 써내야 됩니다. 꼭 높게 써내야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은 금액 써내도 되기는 합니다.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차순위 매수 신고하기 위해서는 1억 4천만 원이 넘어야 된다. 보증금을 뺀 금액이니까 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 10%죠. 1천만 원이죠. 그 입찰 금액에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으니까 4번이 맞습니다.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길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등 했으면 바로 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못 돌려달라 합니다. 1등 한 사람이 나중에 잔금 다 낼 때까지는 못 돌려달라고 합니다. 잔금 내면 이제 돌려달라 할 수 있겠죠. 1등 한 사람한테 낙찰됐으니까 이 사람이 사게 됐으니까 이 사람 1등 한 사람이 나머지 잔금 2억 3천만 원 다 낼 때까지는 2등 한 사람은 돌려달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잔금 안 내면 2등에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돌려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5번 틀렸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는 어려운 거 없어요. 308페이지. 자, 68번 문제.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4번. 34번에 그 매수 신청 대리 범위 할 수 있는 거 7개 적어놨습니다. 34번에 7개. 매수 보증금 제공, 입찰표 작성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게 68번에 2번입니다. 인도 명령 신청,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등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요? 인도 명령 신청도 이게 소송 절차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매수 신청 69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사물하고 똑같아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동차입니다. 저는 이게 입법의 불비로 판단됩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그랬어요. 사실 자동차가 권리분석하기는 더 쉽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굳이 따지자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동차는 중개사물도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도 아닙니다. 그럼 중개사물이 아닌 자동차를 개업공개사가 중개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무나 자동차 중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라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점이라고. 제가 볼 때는 자동차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권리분석하는 거 어려운 것도 없는데 개업공개사에게 못하게 하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자동차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보겠습니다. 71번 매수 신청 대리 옳은 것.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됩니다. 그럼 소속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표에 보면 까만 별표. 4번은 7일이 아니고 14일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2번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이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2번에 밑줄 치놓으세요. 2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7일이 아니고 14일입니다. 4번 등록 신청은 법원 행정처장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입니다.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법인은 2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억 원 이상 등록 신청 시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 52번 맨 밑에 보정 설정 금액 까만 별표 법인은 2억 원 이상 가로하고 매수 신청 대리 동이 같을 동자죠.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때도 똑같다고요. 법인 2억, 공인중개사, 인개업공개사 1억, 분사무소 1억 이게 똑같다고요. 근데 부칙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고 지역농협도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따로 가입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인데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라고 돼 있잖아요. 미리 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제출할 못하죠. 가입을 못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73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거 답만 3번만 답을 보면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오직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으면 됩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 실무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7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77번 우리 그 요약집을 한번 볼까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약집 216페이지 맨 위에서 10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 중에서 제가 니언만 밑줄 치라고 해놨는데요. 니언 휴업, 폐업을 한 경우 왜냐하면 특이하잖아요. 휴업, 폐업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근데 미리 하고 나서 또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216페이지 요약집 기역,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10일 이내 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격 취소, 리얼 자격 정지, 미염 등록 취소, 비업 업무 정지, 시옷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7번의 답은 1번이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약집엔 다 있습니다. 요약집에도 없고 이런 요약집에 없는 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답 1번입니다. 77번에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해고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써요? 사장한테 직원이 왜 그만뒀냐 물어보면 내가 해고했다 이렇게 잘랐다 이렇게 할 거고, 직원한테 왜 그만뒀냐 물어보면 더러워서 내가 그만뒀다 스스로. 말이 다 달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잘리고 나면 왜 그만뒀냐 물어보면 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 월급 안 줘가지고 그만뒀다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만 거짓말 시켜요. 원장님한테 왜 저 강사 그만뒀냐 하면 내가 잘랐다 이렇게 강의 못하고 학생들 말 많이 나와서. 서로 말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단어 해고라는 말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1번 요거는 신고하는 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7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어른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는 중개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강의는 안 했어요. 이거 이전 신고는 둘 다 중개업도 10일 이내, 매수 신청 대리도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른 법원의 부당한 매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을이 누굽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 이의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소송 절차니까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한다고요. 개업 공개사는 못합니다. 항고는 대리를 못한다 이 뜻이에요.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3번 을개업 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대리인으로서도 매수 신청을 하고 본인으로서도 하고, 이거 1등 한 명 뽑는데 대리를 하면 그냥 대리해 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받잖아요. 돈 받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이런 거 받고 또 자기가 입찰해가지고 낙찰받아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1등 한 명만 뽑는 건데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2번 을개업공개사가 휴업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제가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만 암기하면 되고 매수 신청 대리는 암기하라고 안 했어요. 암기하라고는 안 했는데 업무정지나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고요.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폐업하면.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는 반드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만 하고 매수 신청 대리 안 하는 거는 가능한데 중개업은 안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업무를 못하면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정지고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라고 매수 신청 대리인.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보수 지급 시기는 위임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79번에 따라서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보겠습니다. 83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X 니어는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4번 암기 프린터 34번에 두 번째 까만별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거기에 동그라미 3번 경제적 가치라고 있죠. 이 경제적 가치가 뭐냐 하면 제가 그 서식을 보니까 확인 설명서 서식 보니까 감정가격을 적으라고 돼 있더라고. 감정가격 그게 경제적 가치입니다. 감정가격 1억 나와 있는데 1억 5천에 낙찰받으면 그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은 거죠. 감정가격을 적어줘야 돼요. 그걸 경제적 가치라고 해요. 경제적 가치. 감정가격보다 근데 감정가격에서부터 사실은 경매 입찰을 시작해요. 이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6개월 전의 시세입니다. 6개월 전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에요. 그럼 한 6개월 후쯤 경매 시작해요. 그럼 상승기에는 오히려 시세보다 쌀 수 있겠죠. 6개월 전에 평가한 금액이니까. 그런데 지금 같으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많이 뭐 몇 억 내려갔다 뭐 몇 억 이런 말은 있는데 보니까 0. 몇 퍼센트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통계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 아무리 올라갈 때도 뭐 몇 억 올라가도 마찬가지에 0.1%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1%도 안 되더라고요. 0.1% 이 정도 뭐 0. 몇 %더라고 오늘도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시세 변동표가.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희장을 표시할 수 있다. 특별한 인정한 경우는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면 안 됩니다. 리얼 이게 아까 공매하고 경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매는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서 직접 입찰표를 적어내야 됩니다.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 입찰을 합니다. 경매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매처럼 이 학회에서는 그런 게 많이 논의되고 있어요. 전자 입찰을 하는 게 더 전자 입찰을 하면 누가 얼마나 쓰는지 경쟁률을 모르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서 보면 그 매각 물건 막 명세서 그 열람하려고 줄 서 있고 이러면은 아유 사람들 입찰 많이 참여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충 이거 좀 높겠다. 좀 더 높게 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데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전자입찰을 최고 좋아요. 이건 전국에 다 써냈기 때문에 누가 얼마 써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공정한 경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얼은. 미엄은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0번 우리 암기 프린트 20번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에 표시해놓고 그 뒤에 업무정지 사실 출입문 표시 의무 X 이렇게 해놨죠. 찾았습니까? 20번에 밑에 박스 동그라미 2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됐을 때는 표시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업무정지 됐을 때는 표시할 의무가 없다. 중개업하다가 업무정지되면 그런 말을 길게 못 적으니까 그냥 업무정지라고 돼 있어. 그냥 업무정지는 중개업하다가 중개 업무정지 당했다는 뜻이고요.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아요? 안 써붙이는 게 맞아요? 업무정지 당했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죠. 술집 영업정지돼도 영업정지됐다고 제가 써붙인 거 술집은 가서 많이 봤어요. 저는 술을 지금 제 돈 내고 술 사 먹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회사 다니면서 딸아는 가봤어요. 더러워서 제가 술 못 먹어가지고 그만뒀어요. 사실 회사에. 그 부장 지금도 저 고등학교 선배라고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술 먹는데 가니까 이렇게 영업 정지해가지고 써붙여 노란 거 빨간 줄 막 2개 해가지고 뭐 식품위생법 퇴폐 영업하다가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몇 년 며칠부터 됐다. 이거 만약에 무단으로 떼가지고 훼손하면 무슨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런 거 써붙여놨더라고요. 그 제가 부장님 빨리 갑시다. 이거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따라와. 개구멍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결국 이거 써붙여놓은데도 들어가서 또 술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발했어요. 지금 영업정지됐는데 또 영업하고 있다고. 그래 회사 잘렸어. 누가 했는지 다 알더라고. 나중에 되니까. 술 먹는 거 따라다니니까 하도 괴로워가지고. 그 술집도 이렇게 써붙이는데 중개사무소는 써붙일 의무가 없다고요. 단 매수 신청 내리는 써붙여야 된다. 매수 신청 내리는 업무 정지되면 됐다고. 자,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옳은 거, 디귿, 리얼 두 개입니다. 자, 317페이지 마지막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기억 1번은 했죠. 이게 자수님 매수신고는 재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을 대리하여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예, 입찰표 작성 제출 등은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는 안 된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안 된다. 3번 갑의 입찰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나 자수님 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예,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자수님 매수신고하는 것, 자수님 매수신고인이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거는 가능. 아까 34번에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소송 대리만 안 됩니다. 4번 을의 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은 경매는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1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